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설계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공론장의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7강에 걸쳐서 공론장 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공론장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조건과 상황 또 구성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론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제각각 자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론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한 설계 과정, 창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공론장의 모델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안이 모두 다른 것처럼 공론장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절차, 이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공론장은 철두철미하게 창작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창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창작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리했다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공론장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론장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상황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공론장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 설계의 고려 요인, 그 다음에 참여자 규모의 결정, 참여자 선정 방식, 수기 정도 결정 요인, 의사결정 방식, 합의 개념과 공론장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론장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공론장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공론장을 어떤 사람들로 또 어떤 절차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장에 참여할 사람들, 또 논의할 주제, 공론장 프로그램과 절차 등에 관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는 목표와 의제 설정, 참여자 선정, 사전학습, 학습과 질의응답, 또 토론,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진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론장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윤곽이 잡히고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에 맞춰서 공론장을 진행한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공론장의 목적, 참여자 규모 및 선정 방식.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의 목적이라든가 참여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선정 방식이나 수기 정도나 의사결정 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과 내용을 보고 공론장에 대한 설계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구성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민회의, 공론조사, 플래닝셀, 합의회의, 시민배심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공론장은 무조건 공론조사 방식을 사용해서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론장은 그래도 합의회의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최초 고안자가 있고 참여자 수기 기간 선발 방식 쭉 있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방식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구성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각각의 사안들은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를 하나의 매뉴얼로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관련해서 공론조사가 사용된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자체에서 모든 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은
완전히 코미디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외국에서 만든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학습 자료집의 구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경우에 활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구성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공론조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합의회의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합의회의라고 하는 것은 덴마크 기술위원회에서 GMO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논의를 통해서 이 합의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합의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너럴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덴마크에서 GMO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기성이 필요한 심도 깊은 학습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발된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시민회의 같은 경우도 브리티시 콜럼비아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회의 방식이 사용이 됐죠. 헌법이나 법률 개정과 관련된 방식으로 시민회의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방식 역시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된 것이고, 우리는 그 방식을 그대로 도용해서 무차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갖는 특징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공론장 설계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목적에 맞게 공론장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고, 사안의 특성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또 현재 공론장 모델,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 합의 문화가 정착된 서구에서 대부분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와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설계를 위한 연구와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창의적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창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천 두루미 공론장이라든지 지금 광주 중앙공원 마을숲 관련된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조건과 상황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공론장 운영, 구성과 운영 방식, 절차를 모두 창안한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론장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로 공론장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론장은 제각각 자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론장 설계 역시 사안마다 자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사안의 특징이야말로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활민주주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론장을 현실성 있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